안녕하세요. 저는 6살, 4살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여러분은 인연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짧은 인생을 산 저는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40대 남자가 웬 순정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인생에서 보면 인연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인연이라는 사람은 제 아내고요. 오늘 제 아내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올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금은방을 운영하셨어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나가는 물건을 취급하다 보니 수입이 좋으셨고 저는 그 혜택을 톡톡히 받으면서 자랐죠. 물론 어릴 때는 그런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어요. 필요한 것, 원하는 것들은 제가 조금만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셨기에 아쉬움 없이 컸고요. 모두 부모님 재력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저는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철없던 학창 시절에는 친구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오만방자했던 저의 행동이 어떤 계기로 바뀌게 됩니다. 20대 초반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잠깐 하게 됐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남 밑에서 일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철이 든다는. 군대에 가기 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마음고생이나 생고생을 군대에 가서 몰빵으로 다 받았어요. 하필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아서 군기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요즘 군대는 시대가 바뀌어서 개인 시간도 있고 복무 기간도 짧아졌잖아요. 저 때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수준이었기에 구르라면 구르고 뒤집으라면 뒤집고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때 정신을 확 차린 것 같아요. 밖에서 하던 대로 하면 죽어서 나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저를 철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동안 당연히 가졌던 모든 것들이 고맙고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도 그 중에 한 가지였고요. 철이 들어서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그냥 놀고 먹고 하기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고깃집에 아르바이트를 가게 됐죠. 경원아, 네가 무슨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래? 그냥 집에서 쉬어. 누가 돈 벌어오래? 엄마,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뭐해? 심심하면 운동 다녀. 엄마가 헬스 끊어줄게. 운동 집에서 하면 돼요. 나 이렇게 몸 좋은 거 안 보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못마땅한 어머니셨어요. 부모님이 결혼 후 제가 바로 생겨서 걱정 없이 둘째도 바라셨는데 결국 제 동생은 생기지 않았고 아들 하나 얻은 어머니는 늘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걱정이신 분이셨어요. 그런 엄마를 아버지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아시기에 별 말씀은 않으셨어요. 경환이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지 용돈은 지가 벌어서 써도 되지. 꼴랑 몇 시간 하는 아르바이트 하게 둬요. 여보, 아버지 말이 맞아요. 엄마 걱정 마세요. 군대까지 다녀온 아들을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하시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아르바이트를 나가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역시 군대에서 익힌 짬으로 일은 금세 익힐 수 있었죠. 고깃집 사장님은 저랑 7살 정도 차이 나는 형 같은 분이었는데 젊은 혈기로 시작한 장사다 보니 가게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학교 근처에 있어서 손님들도 거의 학생이 많았고요. 가끔 나이 드신 아저씨들이 오셔서 술주정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땐 알바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오빠가 가서 좀 어떻게 해봐요. 야, 내가 진상 전담이냐? 형이 잘하니까 그러죠. 저분 술 진짜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알았어. 군 생활을 잘하려면 선임들에게 적당한 아부와 요령이 필요했거든요. 그렇게 익히게 된 능글거림으로 만취한 손님들 살살 달래서 택시까지 태워보는 걸 몇 번 했더니 알바하는 애들이 그런 손님만 오면 저에게 다 넘기는 거였어요.
여자 알바생이나 이제가 신입생이 된 남자 알바들의 전적인 신임을 받으며 가게에서 해결사 노릇을 했어요. 제가 키가 좀 크거든요. 게다가 누가 봐도 운동한 몸이라 그런지 진상 손님들은 저의 안내를 받으며 귀가를 해주셨고, 일하면서 그런 경험들은 은근히 활력도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 운명의 여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방학 기간에 학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러 온 여학생이었어요.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새로 알바생이 온다는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출근 시간에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첫눈에 저는 그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죠. 처음에는 제 마음을 잘 몰랐어요. 혈기왕성한 나이에 예쁜 여자에게 시선이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단순히 남자 여자의 자연스러운 호감일 거라 여겼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호감으로 비춰진 것 같았고 그녀도 그걸 싫어하진 않았어요. 오늘도 알바하고 온 거야? 네, 오늘은 하루 종일 알바 있어서 지금이 세 탕째예요. 와, 야, 이렇게 몸이 약한데 하루에 3탕씩 어떻게 해? 저 튼튼해요. 괜찮아요. 학비 때문에 알바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 그녀는 딱 봐도 몸이 약해 보였어요. 밥 먹을 때도 새 모이 마냥 먹고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게 보이던지 그녀와 아무 사이도 아니었지만 혼자 속상했죠. 쉬는 날 만나서 고기라도 사 먹여야 될 것 같아서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너 이번 주 일요일 쉬는 날이지? 나랑 낮에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우리 둘만요? 그럼 뭐 딴 애들 밥을 내가 왜 사줘? 너니까 사주는 거지. 네. 그렇게 그녀와 밖에서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일할 때 봐도 예뻤는데 밖에서 보니 더 예쁘더라고요. 약한 몸에 어떻게든 보양되는 걸 먹이려고 식당도 골라다니고 쉬는 날에는 좀 편하게 쉬라고 차로 모셔 다녔어요. 그런 저의 호의를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그녀의 모습에 제 감정은 점점 커져가기만 했죠. 그러다가 일이 터졌어요. 그날도 만취한 남자 손님이 가게에 오셨는데 조용히 고기와 술을 먹다가 그녀를 부르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술이 잔뜩 취한 모습이었고 걱정스런 마음에 제가 그녀 대신 응대를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 그녀가 그 손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고 도저히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라 경찰까지 오고 나서야 겨우 마무리가 됐어요. 그 과정에 행패를 부린 그 손님이 그녀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아버지가 돈을 달라며 찾아왔던 거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는데 저에게 조심스레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결국 그녀는 알바에서 잘리게 됐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은 그녀를 보는 제 가슴은 더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학교는 졸업해야 했기에 그녀는 다른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과외 자리를 그녀에게 소개시켜줬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시고. 아이, 고맙긴. 과외는 잘만 하면 소개가 계속 들어올 수 있고 고깃집 알바보다는 페이도 좋아. 그러니까 잘 해봐. 알았지? 네. 오빠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신경 쓸게요. 그렇게 그녀는 또 다른 알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소개를 해준 자리가 고마워서 그런지 그 일이 있고부터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됐고 저희는 같이 일할 때보다 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여전히 알바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그녀였지만 운전기사도 마다 않고 같이 있을 시간만 있다면 어디든 찾아갔어요. 그런 날들이 쌓이게 되자 결국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도 잠깐 만났던 여자들은 있었어요. 대부분 저를 좋아한다고 먼저 다가온 여자들이었고 딱히 싫은 건 아니라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없어서인지 오래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달랐어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인지 데이트를 할 때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좀 전에 헤어졌지만 또 보고 싶고 그랬거든요. 그녀에게 빠져도 정말 단단히 빠진 상태였죠. 너 요즘 여자 만나니? 어떻게 아셨어요? 티를 이렇게 내는데 엄마가 모르겠어? 한번 데려와봐. 어떤 앤지 보게. 나중에요. 연애하는 게 티가 그렇게도 났던지 엄마는 금방 눈치채시고 한번 보자고까지 하시더군요. 엄마한테 인사시키는 건 일도 아니었지만 혹시나 그녀가 도망갈까봐 왠지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인 제가 엄마 성향을 모르겠습니까? 엄마 성에 안 찰 거라는 감이 저도 있었거든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에 많이 궁금해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인사를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저희의 사랑은 깊어갔고 어느새 저도 그녀도 졸업반이 됐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작은 중소기업에 격리로 취직을 했어요. 악착같이 알바도 하며 버티던 그녀가 끝내 휴학을 결정해야 했던 건 가정 형편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아버지가 돈을 요구하니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것 같았죠. 보고 있기만 하기에 안타까워 제가 나서서 돕고 싶었지만 그녀는 제 도움을 매번 거절했고 저도 그 이상의 선을 넘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기에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지 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처음 만남은 고깃집 알바생의 같은 위치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녀와 저의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자인 제가 그녀를 끝까지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고 또 그럴 자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그녀의 배경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 제 입장이었죠. 부모님이라는 큰 언덕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한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엄마, 글쎄 안 된대도 아무리 내가 좋게 봐주려고 해도 차이가 나도 너무 나잖니. 취업이 되고 회사 일에 적응이 됐을 때쯤 그녀를 엄마께 소개시켰어요. 저도 밥벌이할 직장이 생겼으니 여차하면 그녀와 결혼을 하자 싶은 생각이에요. 한 여자와 연애를 한 지도 4년이 넘어갔고 그동안 엄마와 그녀가 친분을 쌓을 계기는 없었지만 차차 하면 된다는 생각에 소개를 한 거였는데 결혼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엄마, 윤경이 진짜 괜찮은 애예요. 성격도 좋고 책임감도 강하고요. 네가 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엄마도 알아. 그래서 엄마도 웬만하면 받아줄 생각이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안이 너무 기울잖아. 이제 너도 나이가 있어서 곧 결혼할 수도 있는 관계인데 아무나 만나면 되겠니? 엄마,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엄마 말 들어. 엄마가 이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엄마는 그렇게도 싫으신지 그녀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마가 저는 이해되지 않았고 헤어지라는 말씀은 더더욱 따르고 싶지 않았죠. 결국 저와 엄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서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여자 하나 때문에 버릇없이 군다며 아버지도 나무라셨지만 저는 마음을 접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엄마와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런 상황을 그녀도 눈치채게 됐죠. 자기 때문에 제가 엄마와 신경전을 한다는 것을 알고는 저와의 만남을 피하기까지 하더군요. 내 마음도 모르고 계속 속타는 행동을 하는 그녀에게 저는 화가 났어요.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나 때문에 오빠가 부모님이랑 싸우는 거 정말 싫어. 나도 오빠 정말 사랑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여린 그녀는 모든 상황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제가 아니라고 해도 제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저에게 헤어지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속상하고 괴로웠는지 몰라요. 부모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집에서 저를 볼 때마다 헤어지라고 종용하셨고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시던 아버지마저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저를 설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집에 들어가기 싫더군요. 몇 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저 혼자 강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 앞에서는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티가 안 날 수는 없었는지 그녀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계속 어영부영 하다간 그녀를 놓치고 말 것 같았어요. 우리 결혼하자. 뭐? 오빠 부모님은? 당장은 서운하시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너는 나 포기 못해. 그녀에게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믿음을 주고 싶었거든요. 여린 마음에 계속 또 허튼 생각을 할까봐 안달이 났어요. 그런 제 마음이 닿았는지 그녀는 제 생각대로 따라와 줬고 끝내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엔 네 마음대로 하라며 화를 내셨지만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엔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됐죠. 회사 근처에 신혼집도 구하고 예식장도 예약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했어요. 그 와중에 그녀는 부모님께 잘하고 싶어서 전화도 드리고 주말에 집에 놀러와 시간도 같이 보내려고 애를 쓰더군요. 여전히 분위기가 편하지는 않았지만 받아들이기로 하셨기에 싫은 소리는 안 하셨어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가 그녀를 너무 사랑하나 봐요. 어렵게 시작한 만큼 저 잘 살게요. 몰라 이 녀석아. 자식 키워도 소용없다더니. 에휴, 나도 모르겠다. 엄마, 사랑합니다. 으이그 징그러. 제 애교에 끝내 엄마는 웃어주셨어요. 엄마께 죄송한 마음만큼 그녀와 결혼해서 정말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다짐하며 그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그렇게도 원했던 결혼식이 시작됐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예뻤어요. 저희 쪽 손님들은 신부가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고 부모님도 허허허 기분 좋게 웃으셨죠. 드디어 본식이 시작되고 저를 호명하는 소리에 어깨를 펴고 늠름하게 입장을 했어요. 곧이어 신부 입장을 사회자가 알렸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황한 사회자는 신부 입장을 다시 한번 호명했고 식장 안의 모든 하객들이 신부가 나올 곳을 쳐다봤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입니다. 네, 그때 그녀는 신부 입장을 하지 않았어요.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몇 번의 호명을 했지만 끝끝내 그녀는 입장하지 않았죠. 곧이어 신부 대기실에 신부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정신없이 그녀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 그대로 증발하고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부모님은 노발대발 하셨고 저는 사방팔방으로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하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던 직장에도 연락 없이 무단결근한다고 하고 핸드폰도 먹통이라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녀의 아버지도 사라진 상황.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에 걱정도 되고 화도 났던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하고 말았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그녀의 모습을 추적해봤지만 그녀 스스로 어떤 차를 타고 사라졌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되지를 않았어요. 분통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은 사라져갔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은 마치 꿈인 양 없던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주변 상황들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저를 버리고 간 거라고 이제 그만 잊고 살라 하고 부모님도 선이라도 봐서 얼른 결혼하라고 재촉하셨어요. 그렇게라도 제 시선을 돌려야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녀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무엇 하나 편하지 않고 즐겁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낸 것도 4년. 그 시간 동안 저는 여전히 그 결혼식 날에 머물러 있었고 눈으로 그녀의 닮은 모습들을 찾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신병자인 것처럼 나사 하나가 빠진 사람으로 지냈죠. 하나 있는 아들이 여자 때문에 마음도 못 잡고 방황하는 모습에 부모님은 크게 상심하셨어요. 그렇게 모임도 자주 다니시고 치장하는 걸 좋아하시던 어머니도 매사가 재미없으셨고 그런 어머니와 덩달아 아버지도 표정이 밝지 않으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온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저도 절 버리고 간 그 사람에게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고 나도 남들처럼 웃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어쩌겠어요. 밤마다 나타나는 그녀의 모습에 갈수록 미쳐가는 저를 어찌할 수 없어 괴로움에 술에 쩔어 지내고 있을 때 정말 드라마처럼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탔다가 속이 안 좋아서 동네 어귀에 내려 걸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죠. 술에 취해 몸이 크게 흔들렸고 그 바람에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는데 상대가 놀라서 저를 잡았어요. 마찬가지로 놀란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길거리의 노숙자인지 거짓골을 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바닥에 넘어진 상태가 자연스레 상대의 얼굴을 올려다보게 됐는데 노숙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왠지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상대도 저를 알아보고는 눈이 커다래지는 걸 똑똑히 봤죠. 순간 그 얼굴에 4년 전 나를 버리고 간 그녀의 얼굴이 오버랩됐고 그 노숙자는 틀림없이 그녀였어요. 당황해서 도망가려는 노숙자를 붙잡았어요. 그러곤 엉망인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다시 한번 살펴봤죠. 왜 이러세요? 이제 놔주세요. 너 윤경이지? 맞지? 윤경이 맞지? 아니에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윤경아. 저는 도망가려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꿈인 것 같았어요. 그토록 찾아 헤맨 그녀를 어느새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죠. 사람 잘못 봤다면서 계속 발뺌하던 그녀도 어느새 움직임을 멈추고 울고 있었어요. 잃어버렸던 바로 그 사람이 분명했죠. 근처 모텔로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온갖 오물에 둘러싸인 몸을 씻을 수 있게 해줬죠. 욕실에서 씻고 있는 그녀를 기다리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드디어 욕실에서 나오고 익히 알고 있던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혹시나 허기질까봐 미리 시켜둔 음식을 먹으라고 했더니 저녁도 안 먹었던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법 고생을 한 얼굴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길래 얼굴이 이렇게 안 됐어. 제가 말을 꺼내자 그녀는 숟가락을 놓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난 뒤 제가 다독여주자 진정을 한 그녀는 지나간 일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오빠. 그래, 나도 많이 힘들었지만 너도 편하게 지내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
그녀는 말을 시작하면서 다시 울음이 터졌고 제가 많이 보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녀가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렵게 꺼내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날 결혼식장으로 사채업자들이 찾아왔어. 뭐? 누가 와? 알코올 중독인 그녀의 아버지가 도박 때문에 진 빚을 받으러 사채업자들이 예식장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돈을 갚을 생각이 없으니 신랑 측 부조금이라도 챙겨가겠다며 으름장을 놨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어봤자 깽판을 칠 게 뻔해 보여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가게 됐다고 했어요.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그랬으면 오빠네 부모님이 나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거 뻔히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해? 나도 염치가 있지. 그녀는 그들을 따라가 시키는 일을 닥치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술집에 넘기려고까지 하는 걸 사정사정해서 온갖 잡일들을 다 하며 매달 돈을 갚아 나갔다고 했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차마 그러지는 못하고 버텨냈다고 말하면서 오열하는 그녀가 너무나 안타까워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고 어디 신고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러다가 술집에 나를 팔려고 하길래 작정하고 도망쳤어. 술집에서 몸 파는 일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 오빠.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렇게 도망을 나오고 혹시나 그 업자들한테 다시 추적을 당할까봐 일도 못하고 노숙자로 지낸 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더군요. 길거리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들이 저를 찾으러 올까봐 한 군데 정착하지도 못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그녀. 그러다가 제가 보고 싶어서 저희 집 동네에 왔는데 마침 저와 부딪히게 돼서 정말 극적으로 재회를 하게 된 거였어요. 윤경아, 이제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 책임질게.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지 마. 응? 오빠, 나만 믿어. 알았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버틴 그녀를 제가 받아주고 싶었어요. 이제 그만 내 품 안에서 그녀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데리고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진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횡재를 한 듯이 낄낄대며 웃더군요. 사람한테 그렇게 못살게 굴어놓고 돈 준다는 소리에 빙글대며 웃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더군요. 진짜 인간 이하의 사람들이었어요. 인생에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류였죠. 회사에 입사해서 줄곧 모아둔 돈에 대출을 조금 더해서 돈을 마련했어요. 그녀는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요. 사채업자와 헤어지고 나와서는 혼자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다시 나타난 그녀를 본 부모님은 귀신을 본 마냥 크게 놀라셨어요. 어디 멀리 도망간 줄 알았던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으니 놀라시는 게 당연했죠. 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왔니? 엄마, 경환이 너는 조용히 해. 얘, 너 지금 제정신으로 여기 온 거야? 네가 그렇게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됐는지 아니? 우리 경환이는 어떻고? 멀쩡한 애를 결혼식장에서 바람 맞은 멍청한 놈으로 만들어 놓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온 거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흥분하셔서 소리를 치셨고 그녀의 울음은 다시 시작됐어요. 경환이 너 얘 왜 데려온 거야? 너 기어이 이 엄마가 뒤로 넘어가는 걸 봐야 하겠니? 엄마, 저 윤정이랑 다시 시작할래요. 엄마도 그동안 저 보셨잖아요. 저 윤경이 없으면 안 돼요. 야, 차경환! 죄송해요, 엄마, 아버지. 저 윤경이랑 혼인신고할 겁니다. 저 안 보고 사신다고 해도 저는 윤경이랑 살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흐느껴 오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집에서 나왔어요. 뒤로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소리가 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정말 죄송하기도 했고요. 마음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기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저에게 최선이었어요.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그녀와의 결혼식은 하객이 아무도 없이 저희 둘이서 치르게 됐어요. 결혼식이랄 것도 없이 혼인신고를 했던 그날 반지만 서로 바꿔 끼면서 평생 함께 하자고 약속을 했죠. 4년 전 그렇게 화려하게 준비했던 예식장이나 드레스, 많은 하객들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와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불행들을 돌고 돌아 드디어 하게 된 결혼. 그렇게 힘겹게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행복한 결혼 생활밖에 없다며 평생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말을 해줬어요. 그 난리를 치고 나온 터라 차마 본가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근처에 집을 하나 구했죠. 돈이 여의치 않아서 작은 평수로 구했는데 둘이서 지내기에 아늑하고 좋았어요. 세간도 필요한 것들만 구비해서 드렸는데 아내가 센스 있게 꾸며서 신혼집 냄새가 물씬 풍겼죠. 나 한동안 아르바이트만 할까 하는데 괜찮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일 안 해도 괜찮아. 일은 할 건데 당분간 어머님 아버님께 신경을 쓰고 싶어서. 마음에 걸려? 그럼 마음 편한 게 오히려 이상하잖아. 충격이 크셨을 텐데. 나 두 분께 이쁨 받고 싶어. 그래서 노력할 거야. 두 분이 나 봐주실 때까지. 그래, 네 본 모습을 보시면 엄마도 예뻐해 주실 거야.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걸 부모님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매일 가져갔죠. 부모님의 가게도 주변에 점점 경쟁하는 가게들이 생기고 요즘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쓰던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두 분이서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점심때마다 식사를 사드셨거든요. 아내는 점심 도시락을 정성껏 싸서 부모님 가게로 매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 준비한 도시락이었지만 부모님은 쉽게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가게 앞까지 도시락을 들고 가서는 가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포장한 그대로 다시 들고 오는 날의 반복이었죠. 아내는 차갑게 식어버린 도시락을 집으로 가져와서는 그걸 혼자서 꾸역꾸역 먹었어요. 식어서 배탈이 난다고 먹지 말라고 해도 아까워서 안 된다며 본인이 그걸 먹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다음 날이 되면 새로 도시락을 싸서 다시 가게로 가져갔습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한 번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아내가 가여워 제가 같이 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제 얼굴을 보시고 노여움을 거두시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엄마는 정말 화가 많이 나셨는지 저한테조차도 차갑게 대하시더군요. 너 앞세워 온다고 내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 일 없으니 그만 돌아들 가. 꼴도 보기 싫다. 정말 단단히 화나신 것 같았어요. 한 달 내내 사람을 밖에 세워두셨으면 조금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 서운한 마음도 들려고 하더군요. 그런 저와 달리 그녀는 서운한 기색을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님 같은 입장이셨으면 찬물을 한 바가지 뿌렸을 것 같아. 얼마나 어이가 없고 서운하시겠어. 나 어머님 마음 다 이해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 풀리실 때까지 나는 묵묵히 노크할 거야. 괜찮겠어? 그럼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어머님께 드린 상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시락을 만들어 갔어요.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도시락을 만들었고 그러길 3개월을 하고 있었죠.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 삼아 그날은 밖에서 외식하자고 하면서 점심 도시락 배달을 하지 말라고 꼬셨죠.
하지만 그녀는 다녀와서 외식하러 가면 된다고 하면서 기어이 도시락을 만들어 나가는 거였어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그러는지 알기 때문에 더는 말리지도 못하고 다녀오라고 했어요.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혼자 다녀오면 된다고 우겨서 저는 집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죠. 아내가 집에 오면 바로 나갈 계획이라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빠, 아버님 병원으로 실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서 와. 뭐? 아버지가? 갑작스런 전화에 저는 놀라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는 말 외에 다른 얘기는 들은 게 없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어요.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아내를 찾으니 응급실 안쪽에 힘이 다 빠져나오더군요. 윤경아, 아버지는? 오빠, 아내는 기운이 다 빠져선 힘없이 상황을 얘기해 줬어요. 도시락을 들고 가게로 가서는 오늘은 도시락을 받아주실까 싶어 가게 안을 기웃거렸대요. 그런데 안에 사람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게 문을 열어보니 또 그 문은 열려 있어서 더더욱 이상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대요. 평소에는 가게 문을 열어볼 생각도 안 했지만 그날은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만 자꾸 들어서 그리 해본 거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카운터 안쪽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는 걸 보게 된 아내는 너무 놀라 소리를 쳤고 미동도 않는 사람을 다시 보니 아버님이었다는 겁니다. 당황한 아내는 119에 먼저 신고를 하고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행했대요. 그 과정에 숨을 멈췄던 아버지가 약하게 남아 숨을 쉬셨고 마침 도착한 119 대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오게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아내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심장이 벌렁이던지요. 아내가 그 순간에 거기서 없었으면 저는 아버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했습니다. 아내 덕분에 아버지가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 크게 안도가 되면서 아내가 고맙기도 했어요. 윤경아, 고생했다. 네 덕분이야.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긴, 너 아니었으면... 아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아내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바로 어머니셨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셔서는 급하게 뛰어오셨어요. 마침 낮에 은행 업무를 본다고 자리를 비우셨던 어머니가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오신 거였어요. 엄마는 오자마자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고는 전후 상황을 전해 들으셨어요. 윤경아, 정말 고맙다. 네 덕분이야. 정말 네 덕분에 경환이 아빠가 살아나셨어.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만약에 저희가 잘못됐었으면 나는 정말... 엄마는 진짜 많이 놀라셨는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도 아내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죠. 아내도 엄마의 어깨를 감싸며 놀란 엄마를 진정시키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 둘의 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 일이 있고 부모님은 아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아내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전적으로 도맡아서 했고 가게 운영도 해야 했던 어머니는 부담을 덜었다고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아버지도 아내의 손에 목숨을 다시 얻은 것을 아시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달라지셨어요. 우리 가족에게 큰 불행일 수도 있었던 위기 덕분에 우리는 드디어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얼마 후 아버지는 퇴원을 하셨고 저희는 본가와 합가를 했어요. 모두 아내의 생각이었죠. 불편할 텐데 굳이 안 그래도 된다는데도 부모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서 합가를 추진했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아내에게 고마웠습니다. 합가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됐었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아내는 부모님과 너무나 잘 지냈어요. 모두 예쁨 받고 싶어 노력한 아내 덕분에 그럴 수 있었죠.
그렇게 본가에서 2년 정도 살았을 때 저희에게 한 번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내의 아파트 분양 당첨 소식이었죠. 정말? 우리가 당첨된 거 맞아? 그렇다니까요. 이번에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다는데 우리가 됐어요. 아내가 신혼부부 특공으로 고급 아파트에 청약을 넣었었는데 그게 당첨이 된 거였어요. 부모님은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좋은 일들이 연속으로 터진다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생기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고요. 아내가 당첨됐던 그 집은 어느새 다 지어서 지금은 저희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언제 우리 가족이 불화가 있었냐는 듯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사를 하기 전에 첫째를 임신해서 낳았고 2살 터울로 둘째가 생겨 딸 하나, 아들 하나 골고루 낳아 지금은 잘 키우며 살고 있어요. 가끔 아내는 지금의 행복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제 손을 꼭 잡을 때가 있어요. 과거 너무나 불행하기만 했던 자신이 나를 만나서 완전히 새 삶을 살게 됐다며 저에게 너무나 고마워했죠. 저 또한 아내를 만나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인연인 아내를 만나 결혼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둘이 헤어지지 않은 게 이상할 정도로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인연이라 그럴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인연. 이 인연을 꼭 잡고 앞으로도 100년해로 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두서없는 긴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